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달 만에 특수부 출신 등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돼 고발인과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을 막기 위한 약속 대련 아니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에 나선 거다.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짜 의중이 뭘까요? 검찰의 진짜 속내가 뭐냐며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의심을 벗으려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해 명품백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검찰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청년과 수도권 청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잠시 후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서동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지난 2주간 못 봤는데. 네. 자, 튀르키예 출장 다녀오셨다고 의회에서.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고요. 예. 자, 김새롬의 세상맘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이 통장 선거와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혼자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며 어떤 곳은 또 5, 6명이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살벌함과 혼탁한 선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마을의 봉사자인가 아니면 마을의 권력자인가. 오늘은 이 통장 선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을의 봉사자인가, 마을의 권력자인가, 네. 이 통장, 예, 선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통장 선거에 이렇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안동에서 또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2군데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동시 송화동에서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와 임명 과정에서 일부 통장 후보자분들과 행정복지센터 측의 이견으로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부 후보자는 주민총회에서 추대된 후보자를 위촉하는 방식을 주장했었는데요. 네. 행정복지센터 측은 통장 임명 방식을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임자 임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송화동은 그동안 대두되어 오던 주민총회 방식의 자체 투표 불신과 낮은 투표 참여율로 주민 대표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자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대한 규칙을 의거해서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통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동시 송화동 네.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에서 이제 추대를 했었군요. 추대해서 네.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전대로 하지 말고 심사를 해보자. 네, 이 이게 통장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었다. 대부분의 곳에서 사실 주민 총회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투표를 하고 나면 항상 들어왔던 민원들이 나는 투표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시간대 어떻게 투표를 하냐.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게 투표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게 투표의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안동시 송화동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녹전면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3월 달에 지지난달이군요. 이제 3월에 임기가 끝나는 4개 마을 중에 3곳 마을은 추대가 되어서 이장이 선출되었는데 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이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녹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 절차를 공고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입 후보자 2명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 간 그 편이 갈려지고 반목을 부추기고 또 불공정한 선거 과정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두 후보자에게 개표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후보자들 간의 축하와 격려의 악수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녹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장이 이제 뽑히지 않아서 네. 선거를 했군요. 여기는 네. 선거를 해서 이제 잘 끝났다. 자, 이장 통장. 사실 예전에는 이장 통장 서로 안 하려고 맞아요. 이거 뭐 책임만 지지 네. 뭐 별로 뭐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기피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좀 바뀌나 보네요.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예, 이장 같은 경우는 마을의 최고 봉사자이면서 마을을 대표하는 책임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그 이장 및 통장은 그 주민의 식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그 규칙으로 전하는 바에 의해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전국 자치단체마다 규칙이 달라서 어떤 곳은 추대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선거를 하기도 하고 이 행정기관에서 임명하는 형식을 뭐 일단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가 봤더니 전국적으로 9만 9천여 명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전국에 이통장연합회라는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봤어요. 전국 이통장연합회. 예, 그 이통장님들이 예. 대체 뭘 하길래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예. 제가 주변에 가까이서 본 결과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예. 주로 어떤 일 하죠? 대표적으로? 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및 건의 사항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네. 주민등록 뭐 신고 및 전입 신고 뭐 사실 확인도 다 일일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또 예찰도 하셔야 되고요. 또 지역의 행사 안동 같은 경우는 참 행사가 많잖아요. 네. 또 행사 때마다 점검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추진하시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또 관내 사건 사고가 있으면 보고하시거나 시설 점검과 복구 협조도 하셔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 있거나 긴급 복지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발굴하셔서 현장 방문하시고 이런 게 어떤 게 있다 또 안내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국의 이 통장님들의 또 보면 대다수가 생업을 하면서 읍면동의 시책을 또 보조하면서 또 지역 공동체 리더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골치 아픈 일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네. 옛날엔 정말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하시는 분들도 마을마다 매우 흔한 경우였습니다. 예, 20, 30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어서 없죠. 서로 기피하니까 해본 사람 그래 이번에도 좀 수고해라 이렇게. 차라리 동지역이면 괜찮은데 네. 면지역, 읍면지역은 정말 골고루 가야지 뭐 산 타고 가야지 한 집 두 집만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하신 일이 많으셔요. 그렇겠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랬던 이 통장 일이었는데 이게 요즘
요즘에는 이 통장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처우 개선이 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통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동네 주민자치와 행정 지원을 책임지는 이장과 통장의 처우는 사실 신통치 않았습니다. 뭐 부끄럽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뭐 과거에는 뭐 마을마다 곡식을 조금씩 각출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쌀 한 가마 정도.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97년부터 이제 고정 수당이 제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이게 근거가 없진 않고요.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를 토대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서 올해부터는 40만 원의 수당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월 그래요? 수당이고요. 매월 40만 원씩의 수당이 나오긴 나오는군요. 네, 나오고요. 네. 그 외 상여금으로 연 200% 지급이 되고 뭐 회의 참석 시 회의 2만 원씩 수당도 나가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동시의 경우 이 통장님 자녀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전체 이 통장님의 10% 범위에서 자녀들을 선발해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2023년 작년에는 12명에게 769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제 수당식으로 해서 연간 한 500 정도 안팎이다. 이 정도 보면 되겠군요. 네, 이게 예.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통장 회의를 위해서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하는 과정이 보니까 보통 쉬운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수당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한 인정과 사회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기본수당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네. 지자체별로. 이게 돈은 지자체가 내고 있는데 생색은 사실 중앙정부가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원래 전국적으로 이 통장님께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모두 4,616억이고요. 기본 수당을 10만 원씩 올리면은 연간 1,381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개 자치단체당 평균 6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안동시의 경우 연간 한 36억 정도 예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동에 한 36억 정도 예산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통장 급여 올려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하면서 이걸 좀 한 10%라도 10만 원이라도 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좀 좋죠. 네,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 저는 이 네. 통장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서 계속 바뀌거든요. 네, 예. 근데 이 통장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네. 마을의 어떤 부분들에서든지 정말 대소사를 다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집안 골고리 다 우리가 다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해주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이 집이 어느 집 딸이다 뭐 이런 것에서 연계해 주는 게 정말 마을에 좋은 순기능을 하는 부분을 제가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노동의 그 강도 정도는 감히 따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처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져서 그런지 네. 이제 원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곳은 이 통장 선거도 과열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벽보도 붙이고 현수막도 내거는 공약 대결도 펼치고 있고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통장님 수가 98,000명 정도인데 안동시는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하셔요. 예. 안동시 정원은 601명이시고요. 현재는 596명의 이 통장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안동시의 경우는 임기가 3년으로 하되 2회에 하여서 연임할 수 있어서 최대 9년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333 이렇게. 네. 9년까지. 마을마다 사정이 달라서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이하거나 아무도 입후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연임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워낙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예. 보통 이 통장은 읍면동에서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고 마을 주민
주민총회 등에서 추대를 하거나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행정기관이 읍면동장인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민의 의견 수렴이 곤란하거나 후보자가 없거나 뭐 임용 자격에 적합한 후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이 통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걸쳐 적임자를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에 대한 예가 좀 있는데요. 예, 예. 뭐 이웃 간의 감정이 골이 높아지고 뭐 소상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허허. 실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는 한 마을 이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꾸려지고 뭐 현수막 벽보 공약 대결하거나 하는 막 엄청나게 있었는데요. 예. 또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투표로 A씨가 선출됐는데 B씨가 자격 문제를 제기해서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 이장 선거 관련해서 제주의 한 마을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선거마다 고소 고발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뭐 탄원서 제출, 뭐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집단 사퇴 등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가까운 영양군도 있는데요. 그 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듯 낯뜨거운 비방정이 벌어졌고 또 부산은 친동생의 통장 연임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체류가스를 분말을 뿌린 또 분이 또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공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성남시 붕당구의 경우에는 네. 702명의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48곳이 공석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3년째 통장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군요. 네, 3년째 통장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시스템 마비 상태입니다. 아하. 근데 이는 경제력이 높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곳이다 보니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주민이 드문 이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또 성남 분당 같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소득 수준이 높은 뭐 이런 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 40만 원 받아서 뭐해 안 하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좀 속 많다. 시끄럽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맘스 생각 전해 주시죠. 네, 이 통장님이 마을의 권력자인가 봉사자인가 하는 역할에 따라 치열한 선거로 마을 주민이 편을 가르고 독립민심이 뭐 대립하는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사례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 같은 경우는 이 통장의 임기를 최장 4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일부 마을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네. 또 경남 거창의 한 마을은 통영시와 진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고위직 2급 공무원 출신이 또 통장 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 마을은 전국에서 아마도 가장 똘똘한 심부름꾼을 추대해서 마을 봉사자 역할을 제대로 맡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통장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매스컴과 휴대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주민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 소멸 시대에 독거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손길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찌됐든 간에 안동시의 최일선 복지행정 담당으로 고생을 해주시고 있는 모든 이장님과 통장님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통장 선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수도권 청년들과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자, 최근 통계청에서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서동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동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자, 경북과 수도권 청년들 이 삶의 질을 비교해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런 비교를 하시게 된 배경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경북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39세에서까지 경북 청년은 52만 9천 명으로 2015년보다 24% 감소하였습니다. 네.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7%로 2015년보다 4.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런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경쟁력 약화 및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으로 인구 순유출이 원인이기에 순출 요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청년 인구 정책을 지원하려고 대구 경북과 수도권 삶의 질을 비교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해마다 이제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지금 경북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구 순유출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 발생하는데요. 네. 2023년 경북 청년의 순유출은 1,200명으로 2015년보다 2,900명 더 증가하였습니다. 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순유출이 6,000명으로 2015년보다 1,700명 더 늘었습니다. 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순유출이 6,200명으로 남성보다 2,200명 더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19에서 29세가 8,300명으로 30에서 39세보다 6,500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보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유출됐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유출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점은 경북에서 여성의 순유출이 남성보다 많은 현상이 이제 과거부터 지속되어 청년 중 남성 비율이 56%로 여성보다 1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청년 중 남성이 여성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에서 여성들이 많이 유출돼 나가니까 청년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군요. 경북 지역에는. 네, 그렇게 이런 현황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자, 그러면 경북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유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013년 경북 청년의 수도권 순유출 사유를 보면 직업이 6,200명, 교육 1,200명, 주택 500명 순이었습니다. 네. 직업 사유는 2015년보다 2,400명 더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9에서 29세, 30에서 39세 모두 순출 사유로 직업이 각각 5,400명, 700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역시 이제 결국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 그리고 교육 문제 또 주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유출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실제로 경북 청년의 고용률과 수도권 청년의 고용률도 좀 차이가 있고 임금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상반기 경북 청년의 고용률은 62%로 수도권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네. 2015년 수도권과 고용률 격차는 1%포인트였는데 8년 만에 그 격차가 7%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네요. 고용률이. 네. 예. 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68%, 여성은 56%로 그 격차가 12%포인트로 수도권의 성별 격차 7%포인트보다 5%포인트 더 큽니다. 예.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때문에 청년 중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시도로 더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업률도 경북 청년이 7%로 수도권보다 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경북 청년은 39%로 수도권보다 8%포인트 낮습니다. 연령별로는 수도권보다 19에서 29세는 6%포인트, 30에서 39세는 7%포인트 각각 낮아 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북의 고용률 수도권보다 낮고 그리고 실업률은 반대로 더 높고 이런 통계가 나왔고 자 평균 부채하고 금융재산도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경북 청년의 평균 부채는 1,282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120만 원 적었습니다. 네. 경북 청년의 유책 부채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974만 원으로 제일 많았고 생활비, 학자금, 자산 투자 순이었습니다. 네. 금융자산은 경북 청년이 923만 원으로 수도권 1,538만 원보다 615만 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청년들 부채는 수도권보다 약간 적은데 금융자산은 또 훨씬 더 적군요. 금융자산은. 네, 예. 자, 취업한 산업의 종류나 근속 기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가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산업을 보면 2023년 경북 청년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27%였는데 수도권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많고. 네. 그리고 비중이 높인 상위 5개 산업을 비교해보면 공업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경북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수도권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업종으로 인식됩니다. 예. 다음으로 직업을 보면 2023년 경북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전체 직업에서 비중이 25%였는데 수도권보다 11%포인트 낮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근속기간을 보면 2022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경북 청년이 38%로 수도권보다 3%포인트 높아 2015년 격차 1%포인트보다 더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소비 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2023년 경북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1%로 수도권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네. 성별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남성 3%포인트, 여성 6%포인트 각각 낮아 여성의 만족도가 더 차이가 났습니다. 예. 소비생활 만족도는 경북 청년이 23%로 수도권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성별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남성은 1%포인트 높았으나 여성은 7%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소비 생활 만족도 모두 수도권에 비해서 경북의 청년이 더 낮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경북 청년의 거주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하셨다고요. 수도권 청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거처 종류를 말씀드리면 2022년 경북 청년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5%로 수도권과 비슷하고 예.
단독주택 비율은 35%로 수도권보다 17%포인트 높았습니다. 단독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군요. 수도권보다. 예. 그리고 가구가 현재 사는 주택을 얼마나 소유한지 나타내는 주택 자가 비율은 경북 청년이 64%로 수도권보다 11%포인트 높았습니다. 아, 자가 비율은 또 경북이 높군요. 네. 예. 전세는 12%로 수도권보다 14%포인트 낮았고 월세는 19%로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주거 환경 만족도는 수도권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특히 대중교통 이용, 생활 인프라, 문화 부대 시설, 교육 환경 등에서 더 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가족 관계와 결혼에 관련한 그런 조사도 하셨다고요. 자, 경북 청년과 수도권 청년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2022년 부모 동거 비율을 보면 경북 청년은 42%로 수도권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 여성 39%였습니다. 예. 또 1인 가구 비율은 경북 청년이 23%로 수도권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27%, 여성 1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초월 연령은 경북 청년 남성이 33.57세, 여성 30.8세로 수도권보다 각각 0.28세, 0.85세 낮았고 평균 자녀 수는 경북 청년이 1.61명으로 수도권보다 0.1명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 비율은 경북 청년이 30%로 수도권보다 4%포인트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비율은 경북 청년이 68%로 수도권보다 10%포인트 낮아 2015년 격차 7%포인트보다 더 커졌습니다. 맞벌이 비율은 수도권이 훨씬 높군요. 경북보다. 네. 예. 네, 다음으로 미혼 청년의 향후 결혼 계획 비율은 경북 청년이 73%로 수도권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 77%, 여성 66%로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 만족도를 보면 경북 청년이 71%로 수도권보다 2%포인트 낮았습니다. 성별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4%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북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 그리고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감 정도인 그 주관적 만족도, 이런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먼저 2023년 경북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는 29%로 수도권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예. 성별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남성 4%포인트, 여성 1%포인트 각각 높아 남성의 고립도가 더 차이가 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립도가 수도권보다 20에서 29세는 8%포인트 높았으나 30에서 39세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경북이 수도권에 비해서 더 높았다는 거고. 네. 예. 네, 반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경북 청년이 61%로 수도권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래요. 인간관계 만족도는 더 높군요. 경북이. 네, 그렇습니다. 예. 성별로 보면 남성은 수도권보다 7%포인트 높았으나 여성은 1%포인트 낮았습니다. 예. 주관적 만족도 역시 경북 청년이 52%로 수도권보다 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성별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남성 11%포인트, 여성 4%포인트 각각 높아 남성의 만족도가 더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 정도는 경북의 수도권보다 더 좋았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결과 경북 도정에도 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반대로 수도권 청년의 경북 유입을 늘려야 할 텐데요. 자, 결론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경북 청년은 수도권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수준이 낮고 IT 등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 스포츠 등 활동 경험도 수도권 청년이 경북보다 8%포인트 이상 앞섭니다. 네. 활동 경험이 낮으면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양질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공원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공간 확충 이것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서동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촉법 소년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최근에 뭐 촉법 소년 사건이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지난달 30일 날 서울 동대문 용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이 목 뒤쪽 흉기를 찌르고 도망갔어요. 네. 예, 80대 할머니는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뒷목을 흉기로 찔렸는데. 네, 찌르고. 뭐 이렇게 깊게 찔리지는 않았나 보네요. 다행히.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노란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지나가면서 툭 찌르고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 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 사건이 오후 한 1시쯤 벌어졌거든요. 오후 4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4시 15분쯤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이 A군을 검거했다라고 하는데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이제 경찰서 임의동에서 이제 범행경위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촉법소년이라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누군지 이게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잡혔을 때 스스로 촉법소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30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또 그 며칠 전에 26일에는 세종시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 A군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어요. 상가 3층에서. 킥보드를요? 예. 이거 맞으면은 이거 큰일 날 텐데요. 큰일 나죠. 근데 당시 그때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이 떨어진 킥보드에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세종시의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번에 아파트 16층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가 밑에 떨어졌어요. 이야, 이거 정말. 근데 큰일 납니다, 진짜. 이 사건 이제 킥보드나 이 얼음이 떨어뜨린 모두 다 촉법소년이었던 거죠. 10살 미만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학원 등이 밀집한 곳이고 평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 또다시 벌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 뭐 돌멩이 집어던지고 뭐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이런 촉법소년의 범죄가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 보고 나면 정말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위 좀 쳐다보게 되고 정말 그래요. 고층 왜 빌딩 옆에 지나다닐 때도 괜히 좀 불안해지고 위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많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말씀이신데 자,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뭐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요? 지금 4년 사이에 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연도별로 2019년에 촉법소년 범죄가 8,615명에서 매년 늘어나서 2023년에는 19,654명. 4년 새에 배가 넘게 늘었어요. 근데 범죄 유형 보면 대부분 이게 반 정도가 절도를 하는군요. 32,000명 정도. 그다음 폭력 16,000명 정도. 기타 심지어 여기 강간추행도 있고요. 방화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까지 있습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강도하고 살인하고 방화까지 강간까지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범죄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가끔 가다가는 일부 촉법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렇대요. 범죄 저지르고 붙잡히면 저희는 촉법이라서 형사처벌 안 받아요. 보호처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 다 경악하죠.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알고 나 처벌 안 받으니까 알고서 범행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지금 나이가 10세 만이죠. 그러니까 14세 미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만 14세면은 지금 뭐 중학교 뭐 2학년 혹은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정말 성인 크기 체격이 그 정도 되잖아요. 예. 다 아는데. 그래서 참 체격도 그렇고 발육도 워낙 빠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촉법소년 나이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쪽이 좀 가까운 편인데. 자, 이거 참 이렇게 이 촉법소년 범죄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법적인 이런 처벌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다시 범죄 행각에 빠지는 일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에 13살 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로 이제 숨진 사람이 그 오토바이 몰다가 차에 부딪혔거든요. 차로 들이받은 거죠.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돼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 신입생이었어요.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차량에 10대 남녀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8명이 빠글빠글 탄 거예요. 기억납니다. 이거. 사고가 나니까 이 아이들이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렇죠. 6명 근처에 잡혔고 또 나머지 2명 또 서울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다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할 수 없고 차를 운전한 이 아이는 13살 소년이었는데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또다시 범죄 행각에 빠졌습니다. 2년 뒤에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 상대로 금품 뺏고 폭행가하고 뭐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막 아주 끔찍합니다. 치아 부러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그러니까 범죄 한번 저지르고 소년 분류심사원 넘겨졌다가 다시 나와서 또 범죄 행각에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촉법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절도를 시키는 건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2022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16살, 15살, 13살 소년들이 광주 충장로 3가에서 위치한 금은방을 털었어요.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등학생이 껴있었다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는 역시 20대가 초등학생을 앞서 범행을 지시해서 금은방을 털었던 겁니다. 너는 처벌 안 받으니까 네가 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금은방 유리문 부수고 들어 3,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받고 아무리 무거운 처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런 점을 20대 청년이 악용을 해서 아이들을 시킨 거죠. 20대는 처벌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오는 거군요. 가장 무거운 처분. 아까 왜 뭐 살인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 저질러도 2년간 소년원만 다녀오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소년법에 따르면요. 0세에서 10세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범법소년. 그리고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 이 문제의 촉법소년. 근데 지금 10세 범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14세에서 19세는 범죄소년이고 이렇게 나이를 구분해 넣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1958년도에 제정된 소년법에서 소년이 이제
보호처분 하나로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고 95년도에 대부분 개정됐는데 근데 95년도에 개정된 게 지금 와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지난 대선 때도 연령 하향 조정이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동 성장 빨라졌다.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래서 14세 미만이라도 성인에 비례한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인권이 아동 청소년 인권과라든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니다. 신체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만 늘었을 뿐 분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어린 나이에 낙인 찍힌다. 뭐 이런 걸로 반대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2022년에 이제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당연히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F해서 막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법무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대 입장 의견서를 냈어요. 법무부가 냈던 거는 2022년 10월 26일 날 소년법 대책을 발표했는데 13살로 낮추자. 근데 얼마 전에 지난 2024년 4월 12일 날 13살 소년이 형사 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13살이냐 14살이냐 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13살 소년이 교도소 입소를 통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일단 반대 의견서를 냈다는 거. 네. 자,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보다는 현실화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95년에 바뀌었는데 자 53년도 95년도 지금 2024년도에 14살이 똑같은 나이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따져야 될 것이 현행법이 그토록 강조하는 개선 교화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살인이나 특수강간을 한 아이들에게 보호 처분하는 것이 과연 당사자들과 사이에 좋은 것인지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령 하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서 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13세로 낮추면 보호 처분도 갈 수 있고 형사처벌로 갈 길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아이 미래를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현실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촉법소년 논란 여전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시설이 먼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교화할 수 있는 이제 보호 처분을 받아서 교정교육하는 소년원이 10곳인데 미성년자 수용하는 데는 김천 소년교도소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김천 소년교도소 수용률 88%래요. 70%가 가장 적정한 수용률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럼 교도소 보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거기 가서 다시 범죄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